자, 이제 수치체제 봅니다. 수치체제는 뭘까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자, 봐봐요. 국가를 누가 운영합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제일 6조 중에 제일 상위가 어떤 부서예요? 2조입니다. 2조. 2호 예병 형공이잖아, 순서대로. 그러니까 국가를 움직이는 건 왕이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왕의 아바타가 필요하겠죠. 그 왕의 아바타를 뽑는 거, 인사관리하는 거잖아. 그게 뭐라고요? 2조예요. 인사관리 2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람을 움직이는 건 또 뭐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공부하죠? 꿈에서도 막 공부하고 그러지 않나? 아니에요. 난 꿈에서도 강의하는데. 나보다 열심히 안 사는구나. 꿈에서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꿈에서도 막 표준어 공부하고 외래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영어 단어 외우고 막 이래야 돼. 다시. 어떻게 보면 그게 트라우마일 수도 있죠. 남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못한 꿈을 꾸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공부하는 꿈을 꿀 거야.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면 합격한 다음에도 막 근무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자는데 막 나 아직까지 막 D-28 막 이러고 이제 막 공부하는 그런 꿈을 꿀지도 몰라.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어쨌거나 사람을 움직이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뭐 사회복지 시험 본다고 자원봉사 하는 거 아니잖아.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월급을 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돈이지. 그게 뭐라고요? 2조단 뭐야? 돈 관리하는 게 뭐야? 호주야. 그러면 돈을, 월급을 주려면 어때요? 세금을 걷어야 월급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움직이는데 세금 걷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도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내잖아. 정말 별의별 세금을 다 내죠. 담배를 펴도, 술을 마셔도. 소비를 하면 다 세금 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세를 내고 싶잖아. 직접세는 안 내잖아. 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직장 다니면 이제 월급이 나오고 3.3% 떼고 이제 하잖아. 그런 걸 내고 싶어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여러 세금 내는데 조선시대는 어때요? 사회가 훨씬 더 심플하잖아. 세금은 크게 몇 가지 낸다고요? 3가지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전근대 농업사회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생산수단이야? 토지지. 그래서 뭐라고요? 밭전자 뭐라고요? 논밭에 매기는 세금 뭐? 전세. 두 번째 뭐가 있어? 공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뭘 내는 거? 특산물 또는 토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역이라는 세금도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잘 들어야 돼. 전세는 무슨 세라고요? 밭전이니까 무슨 세? 토지세. 역은요? 16에서 60세 성인 남자에게 매기는 뭐라고요? 사람 인자, 머리 두자. 무슨 세? 인도세. 자, 지수씨라고 그랬죠? 지수씨? 네. 언니는 공납은 무슨 세? 토지세. 인도세. 공납은 무슨 세일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 느낌상. 무슨 세? 오빠 무슨 세? 죽을래요? 특산물 낸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특산물 또는 토산물을 내는데 자 그러면 봐봐. 토지세는 토지를 조금 잘라서 내는 거니? 아니잖아. 토지세는 뭘 내는 거야? 곡식을 내는 거지. 자, 더불어 인도세는 머리를 하나씩 잘라서 내는 거니? 아니잖아. 이건 뭘 징발하는 거야?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지. 이거는 생산된 곡식. 이거는 뭐라고요? 그 지역의 특산물. 이거는 뭐?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잖아. 내가 묻는 건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 부가 기준을 묻고 있잖아. 부가 기준. 아우 신난다. 목청 좋다 좋아. 신나게 놀아. 나중에 공무원하자. 이건 뭘 가진 사람이 내는 거? 땅 가진 사람이 내는 거지. 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땅이 없으면 안 내는 거지. 자, 이거는 16에서 60세 성인 남자 숫자만큼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흥분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해당되는 인구가 많으니까 어때요? 많이 징발당하겠지. 반면에 놀부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징발을 적게 당하겠지. 그럼 이건 뭐냐고 도대체. 지역마다 내는 특산물은 부과하는 기준이 뭐냐고 정부가. 가가 호호 내는 세금 무슨 세라고? 호세.
이건 뭐라고요? 집집마다 내는 거야. 중요한 건 뭘 가리지 않고.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 이건희 형님 죽었나 살았나? 5년째 지금 쓰러져 계시지? 이건희 형님과 임정원이 어때요? 똑같이 한 집에 살잖아. 물론 집의 사이즈가 다르긴 하겠지만 사이즈가 엄청나게 다르지만 똑같은 한 집인 거잖아. 그럼 뭐라고요? 똑같은 양의 특산물 내는 거야.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산다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외워야 돼요. 이거 공부할 때는요. 다 필요 없고 흥부하고 놀부를 딱 비교하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 토지세는 누가 많이 내? 당연히 놀부가 많이 내겠지. 인두세는 누가 많이 내? 흥부가 많이 내겠지. 이건 누가 많이 낼까요? 똑같이 내는 거라고. 똑같이. 똑같은 한 집이니까. 옛날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지 않았어. 집이 큰 집 한 집에서 살았지. 가난한 사람도 어때요? 작은 집에서 한 집에서 살았고 아무리 흥부가 가난하다고 무슨 동굴 파고 살았겠니? 그건 아닐 거라고. 자, 됐죠? 자, 근데 전세는 얼마를 걷었다고요? 10분의 1을 걷었다고. 과전법 하에서 얼마 걷었다? 10분의 1을 걷었다. 최대 생산량을 몇 들어보고 300 들어보는 거야. 1결당. 그래서 약 10분의 1에 하는 뭐 32. 300두가 1결의 생산량이니까 일반적으로 32 정도를 정부가 거둔 거야. 이때 10분의 1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누가? 수조권자가. 경기도 이외의 땅은 뭐야? 공무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기도 땅은 관리들에게 과전으로 줬으니까 정도전이나 권근에 일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답사하는 거야. 직접 답사하는 거야. 거기 가서 수확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를 걷는 거라고요? 10분의 1을 걷어. 그런데 흉년이 들면 어때요? 수확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흉년 들어 수확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답험 손실법이라고 하는 거야. 단어를 한 번만 잘 듣고 이해하시면 돼. 문제는 이게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 머릿속으로 진짜 완벽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이 세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세종 9년이죠. 세종 9년이 1427년인데요. 외우는 거 아니다. 그딴 걸 왜 외워? 나도 왜 외우는지 잘 모르겠어. 세종 9년 1427년에 세종이요. 과거 마지막이 뭐야? 전시잖아. 전시. 추시, 북시, 전시. 문과, 대과의 마지막이 전시잖아. 초시 어떻게 한다고? 240명을 뽑는다 그랬어. 각도의 인구 비례를 뽑는다 그랬어. 복시는 몇 명 뽑는다고? 33명을 뽑는데 온리 실력으로 뽑는다 그랬어. 여기까지 합격하면 합격이지. 근데 임금 앞에서 어전에 시험 본다 그랬잖아. 고려시대는 좌주 문생이니까 최종 뽑아주는 게 좌주 선생님이니까 그 좌주와 문생이 어떻게 한다고요? 패거리를 형성한다 그랬잖아. 세력을. 그게 아니고 고려 공민왕 때 과거 제도를 개편한다 그랬지. 그래서 뭘 도입해? 모두 마지막은 누가 뽑아주는 걸로 하자. 임금이 뽑아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어전에서 시험 본다. 뭐라고요? 전시인 거야. 여기에서는 33명에 뭐만 정한다 그랬어? 순서만 정한다 그랬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과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33등과 34등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야. 합격자와 공시생의 차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지만 1등부터 33등까지도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랬지. 그래서 갑, 을, 병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을 뽑는다고. 갑과는 6품, 아니지 7품, 을과는 뭐야? 8품, 병과는 9품을 준다고 그랬는데 갑과 1등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장원급제라고 하고 이 사람은 특별하게 몇 품을 준다고? 6품을 준다고 그랬죠. 6품을. 6품을 준다는 얘기는 이미 출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참상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출세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자, 그 마지막 전시에서 뭐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문장을 짓는 부라든가 이런 것도 보지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책문이야. 책문. 책문이 뭐냐면 대책이야. 뭔 소리냐면 국가 현안 있잖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러다 보자. 청년 실업이라고 하자. 우리하고 다 해당되는 문제니까. 청년 실업 문제라고 하자.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 당시 과학 합격자면 얘기했잖아. 과거는 10년시는 원래 3년마다 한 번 뽑는 거고 33명밖에 안 뽑는 거니까 1년으로 따지면 11명 뽑는 거고 당시 조선은 8도니까 각 도별로 천재 한 명씩 뽑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좀 더 뽑는 거고. 장난 아니지. 그거 보면 뭘 느껴? 정말 천재들이라는 걸 느끼지. 우리가 공부해보니까 알겠잖아. 각 도 1등? 쉬운 거 아니잖아. 더 놀라운 건 9급도 아니고 뭐라고요? 5급에서. 각 도 1등 하는 거야. 정말 천재들이지. 근데 상급 보면 어때? 간신들 보면 어때? 정말 뇌가 텅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니? 아니 그렇게 똘똘한 애들이 과학 합격했는데 왜 이렇게 상급자 대신들 보면 다 쓰레기들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당대 천재들에게 임금이 어때요? 묻고 싶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임금이 무슨 제도 개편? 세금제도 개편에 대해서. 니네는 천재들이니 자기 생각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마지막 전시의 문제였어. 근데 실록에 그까지만 나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최고의 천재들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만큼 어려운 게 이거야. 그래서 세종은 1430년에 공법이라는 걸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뭐 해야 된다? 뇌피셜로는 안 되겠다. 뇌피셜이 뭔지 알지?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생각만으로 안 되겠다. 뇌피셜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공식 발표는 오피셜이지. 오피셜의 반대말이 뇌피셜 아니야. 또 처음 들어봐. 들어봤어. 잘했어. 자, 시험에 안 나온다. 설마 다음 주 표준어가 아닌 것은 뇌피셜 이런 거 나올까? 다시. 그래서 세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국에 17만 2천 명 넘는 사람들한테 뭐 한다고요? 여론조사를 했어. 이것도 여론조사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표본이야, 표본. 생각해봐.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노량진 공무원하고 해서 조사한다고 생각해봐. 100% 찬성이지. 그러지 않겠냐고. 표본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현직 관리부터 시작해서 농민들까지 하는데요. 일반 백성들까지 하는데 관리 중에서도 고급 관리와 하급 관리로 표본을 샘플을 나눕니다. 일반인 중에서도요. 지주와 소작농까지 표본 샘플을 나눕니다. 땅을 얼마나 가지냐. 얼마나 정교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어. 이것도 무려 몇만? 17만 명을 넘게 했다는 건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전 세계 어딜 봐도 세금제도 하나 개편하는데 백성들의 의사를 직접 그것도 표본 샘플 정확하게 가지고 이걸 물어보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괜히 세종 하는 게 아니니까 파팜이야.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유재석이지, 그치? 세종이니까. 그래서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1430년에 이걸 하거든. 근데 되게 애매하게 나와. 충청, 전라, 경상도 쪽에서는 찬성이 많고 저 함경도, 평안도 쪽에서는 반대가 90%가 넘고 지주 땅 많은 사람들은 찬성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가 많고 이렇게 굉장히 이게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대충 전국적으로 보면 찬성 6, 반대 3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시행하기가 힘들다. 이래서 몇 년을 준비하냐? 10년을 넘게 준비합니다. 한 14년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세종이 꼼꼼한 사람이고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공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뭐 하자? 토지의 등급을 몇 등급 나누자? 6등급으로 나누자. 그리고 그의 풍년과 흉년을 몇 등급으로 나누자? 9등급으로 나누자. 그래서 뭐라고? 전분 6등, 연분 9등이야.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 자, 여러분이 출제자야. 이 복잡한 공법을, 이걸 공법이라고 하거든. 이 복잡한 공법을 출제는 해야 되겠어. 근데 욕을 먹기는 싫어. 내가 공부해서 좋은 문제를 만들기도 싫어. 근데 문제를 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전분 9등, 연분 6등. 아니, 여러분이 출제자야. 그런 유혹을 안 받을 것 같아? 어떻게 내가 20문제를 전부 다 좋은 문제로만 만들 거야? 시간에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어때요? 문제를 쉽게 만들고 싶기도 하잖아. 그렇다고. 좋은 문제 만들었다고. 뭐. 수당을 더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뻔한 거거든. 그래서 출제자는 항상 그런 유혹을 느끼게 돼 있다고. 왜? 나도 느끼거든. 뭐 할 때? 모의고사 출제할 때.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전분 6등, 연분 9등이다 라는 거여야 되는데 그럼 전분은 뭘까? 비옥별. 연분은 뭐야? 풍년이냐? 흉년이냐? 자, 이게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도 여기서는 많이 헷갈리는데
고려시대도 토지 등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 그걸 전품제라고 한다 그랬잖아. 전품제. 이거 뭐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 이건 뭘 기준으로 한 거라고? 불역전이냐, 일역전이냐, 제역전이냐 라는 걸 기준으로 한 거야. 근데 조선이 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15세기 중엽쯤 되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종 무렵부터쯤 되면 어떻게 하냐면 거의 모든 토지가 뭐야? 연작, 상경이 되는 거야. 그럼 모든 땅이 뭐라고? 이제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고려시대 전품제라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지. 이제 농사 휴경을 하지 않아. 12법이 발달하면서 매년 같은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차이는 생길까? 비옥도의 차이는 생기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결론 말할게. 1결당 20두부터 4두까지를 걷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 결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이 결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 자가. 내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요거 1결이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것도 1결이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면적은 봐봐. 대충 봐도 몇 배 차이가 나? 4배의 차이가 나. 면적은 4배의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1결이래. 왜 그럴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뭘 할 수 있어? 1결은 면적 단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면적 단위가 아니면 뭐 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과 다르니까 그런 거야. 오늘날은 아파트 할 때 뭐라 몇 평이냐 이거 묻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 단위야? 면적 단위잖아. 이런 거 임대를 할 때도 뭐야? 면적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헛갈리는 거야. 여기도 수확량은 300두고 여기도 최대 수확량이 300두라는 거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니까. 면적은 4배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뭐야? 너무너무 좋은 땅. 이게 몇 등전이야? 1등전이야. 근데 이건 거의 자갈밭인 거지. 농사가 잘 안 될 수 있잖아. 척박한 땅인 거지. 아주 비옥한 땅. 이건 미안해. 쓰레기 땅이야. 이게 몇 등전이라고요? 6등전이야. 그럼 봐봐. 1등전과 6등전은 면적은 4배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은 어때요? 같다는 거지. 그래서 러프하게 말하면 이게 2,500평, 정확히 말하면 2,700평쯤 되고 이게 약 10,000평쯤 되는 거야.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데도 뭐가 같으니까? 수확량이 같으니까. 내는 세금 어떻게 할까? 같겠지. 이걸 이제 말을 만들어 봐야 돼. 그럼 뭔 소리야? 이걸 정할 때 국세청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자를 들고 와서 재는데 1등전 1결을 재는 자와 2등전, 3등전, 4등전, 5등전, 6등전 1결을 잴 때는 자의 사이즈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 국세청 공무원들이 자를 몇 개 들고 다녀야 돼? 6개의 자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숫자는 뭐야? 따를 숫자야. 등급에 따라서 재는 자가 척자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뭐 수등 이척법.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하나 더. 면적은 같아 달라. 면적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 이적이야. 또 가수 생각하면 큰일 난다. 달팽이 생각하면 안 돼. 이적이 옛날 이소라 애인 맞나요? 아니에요? 몰라요. 가수 이소라. 아니면 다행이에요. 이소라 있잖아. 잊지 못해. 막 그 노래가 그 노래 아닌가? 아니 편집해주세요. 다시. 이적인데 세금은 어때요? 봐봐. 수확량이 같으니까 세금 어때요? 똑같이 내겠지. 그럼 뭐야? 세금 뭐야? 똑같이 내면 뭐야? 이적 동세. 이 말이라는 걸 외워야 돼. 왜? 우리 소용 들어봤죠? 조선 후기 효종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양척 동일법이 나오죠. 양척 동일법에는 같은 면적인데 세금 내는 양은 어때요? 달라지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뉴비들은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잊어버리시고요. 뉴비들은 잊어버리시고요. 우리 소영이나 우리 오빠들은 소위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일단 요까지 외우세요.
요거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까지 일단 요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봐봐 요것만 봐도 알잖아. 등급에 따라서 자는 재는 자의 사이즈가 다르다. 수등 이첩법이고 당연히 면적은 다른데 4배 차이가 나지만 내는 세금은 똑같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전분 6등이에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야. 똑같은 1등전, 똑같은 6등전이라도 흉년이 들 때가 있고 풍년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세종대왕 같은 완벽주의자, 결벽주의자가 풍년, 흉년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세금을 또 다르게 매겨. 이게 뭐라고요? 연분 9등이에요. 그럼 연분은 어떻게 할까요? 풍년에 따라서. 생각보다 쉬워요. 농사 잘 된 해를 뭐라고 할까? 상. 보통이 뭐라고 할까? 중. 농사 안 되면 뭐라고 할까? 하.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농사가 잘 됐는데 이걸 또 뭐야? 또 상. 중. 하. 이렇게 또 뭐야?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 할 때? 민정문서 할 때 나왔잖아. 민정문서 할 때 인구는 어떻게 나눴다고? 연령에 따라서 몇 등급? 주요 6등급으로 나누었고 호를 뭐야?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뭐야? 9등호제로 나눴잖아. 그래서 농사가 제일 잘 된 년이 무슨 년이야? 상상년이야. 상상년인 경우에는 몇 두를 내는 거야? 20두의 세금을 걷겠다는 거야. 근데 농사가 제일 안 된 년이 무슨 년이야? 하하년이야. 하하년? 우리가 아는데 별 아니야? 별? 참 미안해. 다시. 수비 빵 터졌어. 하하년은 별이잖아. 원래는 하하년이 별이 아니었어. 안혜경이었지. 알죠? 그 유명한 기상캐스터.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이제 별이랑 결혼했잖아. 안혜경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성형만 하고 있잖아. 나올 때마다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하하년 그리고 또 뭐 안혜경 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하하년은 몇 두? 4두. 자 이제 수학이야 수학. 수열인가? 생각해봐. 계산은 무슨 계산에 암산, 문과인 나도 암산이 가능해. 몇 두 차이야? 2두 차이지. 그죠? 그래서 제일 흉년일 때는 몇 두를 내면 되고 4두를 내면 되고 제일 풍년일 때는 몇 두를 내면 된다고요? 20두를 내면 된다고. 이거 정한 게 누구라고요? 세종대왕 때 공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세종의 무슨 법이라고 한다? 공법이라고 하는 거야. 외워야 돼.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조건 외우는 거야. 이렇게 정교한 거 만들려면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잖아. 그래서 이거 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린 거고 여론조사하고 세종이 별짓을 당한 거라고. 이거는 크게 두 가지야.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얘기했잖아. 세금 걷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국가의 살림살이에서 이것도 세금도 어때요? 공평하게 걷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 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또 하나 백성의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또 하나 경제 상황이 아까 변했다 그랬잖아요. 고려 때까지는 뭐야? 상등경, 중등전, 하등전이 불역전, 제역전, 이력전, 제역전이었지만 조선은 뭐야? 연작, 상경이 되니까 그 구분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또 하나 12법 발달하면서 생산력이 어때요? 늘어나요.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한다? 국가가 세금을 아주 많이 거둘 필요도 없는 거지. 이걸 줄여주는 거야. 봐봐. 10분의 1이면 양 몇 두라 해서 1개월당 30두라 그랬잖아. 이건 몇 두? 20두. 제일 많아도 몇 두야? 20두고. 흉년 되면 어떻게 한다고? 4두까지 줄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 부담이 늘어난 거야? 줄어든 거야? 줄어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국가는 이 정도만 걷어도 운영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세종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 봐도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때요?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세금 제도가 된 거지. 이걸 이제 변태 출제자들은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잘 봐야 돼. 이걸 얼마나 이해했냐라는 거야. 내가 임종원이 1등전 5결과 2등전 3결과 3등전 2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엄청 부자란 뜻이야. 그런데 그 해가 중하년이야. 내가 가진 토지가 전부 다 중하년 판결과였어. 토지의 등급은 5, 3, 1, 2, 3이고 결은 5결, 3결, 2결이고 중하년이야.
그러면 나는 세금을, 전세를 얼마를 내야 될까? 2에. 중하년은 참고로 10도야. 10 맞거든요. 예. 야, 무슨 방정식 하고 있니, 지금? 와. 우린 지금 한국사 시간이야. 수학 시간이 아니야. 방정식을 왜 해? 얘기했잖아. 이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지금 열나 설명했는데 지금. 똑같다고. 수학량은. 그러면 뭐만 하면 돼? 더하기가 안 돼? 이거 더하면 얼마야? 10결이지 나는. 10결의 토지를 써야하고 있는데 중하년이야. 뭐라고요? 10두. 몇 두를 내면 되는 거야? 100두. 그게 어렵나? 주여. 근데 지금 막 1등전 곱하기 뭐 이거 하고 있었잖아. 지금 머릿속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 파트는, 이런 파트는 절대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돼. 출제자는 표현 방식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수두 이척이니 이적 동생이 말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잖아. 이걸 이해한 사람과 그냥 외운 사람은, 미안해, 남의 필기 노트 보고 그냥 외운 사람은 문제를 풀 때 접근 방식이 달라져.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면 출제자가 어떻게 표현 방식을 바꾸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이런 산수 문제를 내도 우습게 맞출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은 혼자서 방정식하고 이건 내 문제, 이거 7급 문제일 거야. 아니라고. 10급도 풀 수 있다고, 10급도. 언니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셔야 합니다. 안 되면 나중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는 진짜 완벽한 제도인데 막상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일단 뭘 해야 돼? 토지에 뭘 정해야 돼? 등급을 정해야 돼. 이게 1등전인지 6등전인지 등급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내가 이걸 정하는 관리라고 생각해봐. 자, 여러분 농민들이야? 윤 농분의 집에 갔어. 네 땅을 딱 보니까 농사 괜찮네. 그래서 내가 3등전이라고 판결을 한다. 판정을 내리겠지. 근데 넌 몇 등전이 판정받으면 좋겠어? 그렇지. 오빠 6등전 뭐 이럴 거 아니야. 싸대기 날리고 3등전. 이 김서방 2등전. 오빠 6등전 안 되니까 싸대기 맞고. 근데 저기 이서방 태용이 오빠네 갔어. 아무리 봐도 저건 3등전은 돼 보이는데 오빠가 갑자기 우통을 딱 벗으니까 팔뚝을 딱 걷는데 착하게 살자 말이야. 내가 쫄아요, 안 쫄아요? 그리고 막 갑자기 샌드백을 막 때리면서 6등전 막 이러고 있어. 저 오빠 전공이 권투 아니야, 그지?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 6등전! 이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잖아, 목숨 하나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그게 가을이 됐어, 이제. 이제 뭐 해야 돼? 올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또 해야 돼. 중중년쯤 돼 보이는데 넌 뭐라고 이길까? 하하년, 저 하랑 티네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중중년, 너도 뭐야? 상상년, 이런데 너 뭐야? 하하년인데요. 닥쳐. 상상이 하고 갔어. 근데 태용이 오빠는 갔어. 저걸 아무리 못 봐도 중중년은 돼. 근데 오빠가 또 뭐라고 할까? 이번에 우통을 빡 까는 거지. 뒤에 어떻게 용하고 호랑이하고 같이 막 이렇게 또 아래쪽 한 올라가면서 오빠 이번에 쇠파이프를 들고 막 샌드백을 때리면서 하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떡할까? 하년이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태용이 오빠는 뭐라고요? 고위관리, 권력자. 우리는 뭐야? 일반 백성. 일반 백성들의 땅은 뭐야? 1등전, 뭐야? 상상전. 반면에 고위관리, 권력자는 뭐라고요? 6등전에다가 하년. 이렇게 판정할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16세기 넘어가면서는 거의 이제 막 흉년도 막 겹쳐가니까 사또가 백성들의 이제 원성을 안 사기 위해서 하등전에 세율을 매깁니다. 그래서 4두, 6두 뭐 이렇게 매겨요. 그러다가 1635년이죠. 임진왜란 끝나고 정묘호란까지 끝나고 병자호란 직전입니다. 무슨 임금 때? 인조 때란 거예요. 이거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세금 내는 양을 어떻게 하자? 영원히 뭐 하자? 고정해버리자. 영원히 고정하자. 이거 외워야 돼? 언제라고요? 인조 때입니다. 1결당 4두에서 6두. 자,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1결당 4두라고 딱 고정해서 나온대요. 최근에는 새로운 학설이야. 4두만이 아니라 6두를 걷는 지역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기출문제를 보면 영정법은 1열당 4두를 거뒀다. 5의 x야. 5야. 근데 최근에 나온 문제를 보면 4두에서 6두를 거뒀다. 5의 x야. 5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1열당 4두를 거뒀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1열당 4두에서 6두를 거뒀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야.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인조대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좀 더 어려운 얘기는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자, 세금 줄여주는 거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너 같으면 반대하겠니?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요? 반발이 있을까 없을까? 반발이 없지. 그래서 어때요? 영정법은 특별하게 이슈가 되지 않아. 시험에 나와야 잘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만 더 할까? 조금만 어렵게 얘기할까? 영정법 1열당 4두를 고정했어.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5의 x야. x야. 왠지 알아? 아까 공부했잖아. 내가 말한 가난한 농민들은 이미 16세기 넘어서 17세기지. 무슨 농으로 거의 다 몰라겠어? 소작농으로 다 몰라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건 뭘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야. 땅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야. 소작농은 자기 땅이 없어. 영정법으로 세금 줄여줘 봐야 소작농은 부담이 안 줄어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르게 설명할게. 잘 들어. 지금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자동차세를 0으로 낮췄어. 아예 없애버렸어. 자동차세를. 나 엊그저께 또 자동차세 나왔더라. 적지 않아. 한 20만 원 나왔어. 그것도 6개월마다 내야 돼. 그걸 0으로 줄였어. 그럼 나는 이익이야, 손해야? 이익이지.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지. 자동차 있어? 언니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한테만 자동차세를 줄여주면 그게 이익이든 손해든지 나오는 거지. 자동차가 없는 사람한테.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는 담배값이, 난 담배값 45만 원 해도 상관없어. 왜? 난 담배를 안 피니까. 그렇지 않나? 나는 소주 한 병에 100만 해도 상관없어. 왜? 난 술을 안 먹으니까. 하지만 극장 가격이 오르면 안 돼. 난 영화를 좋아하니까. 난 영화를 좋아하니까. 아쿠아맨도 보고. 내가 안 보, 내가 되게, 내가 CGV RVIP 고객이야. 막, 무료 티켓도 막 나오고, 무료 팝콘도 막, 왜 그러겠어? 그만큼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거야. 왜? 나는 가면 혼자 안 가거든. 애 셋 데리고 가니까. 애 셋만 데리고 가나? 우리 딸 남친도 데려간 적 여러 번이야. 사귀면 와라.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내가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근데 헤어졌어. 또 재미는 헤어지고도 놀러 와. 그래서 또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래. 왜냐면 같은 아파트 단지 살고, 같은 성당 친구고, 같은 학교 다니고, 뭐 어떡할 거야. 눈에 보이면 같이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쌓이잖아. 마일리지가 쌓이잖아. 그러니까 영화 가격이 오르면 나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이 오지만 담배값이나 술값은 아무리 올라도 나한테는 0도 타격이 안 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타격이 0도 안 올 수는 없구나. 가끔 친구들마다 술값을 내가 내기도 하니까. 지난번에도 나한테 내라 그러다고 나쁜 놈들이. 나는 술 안 먹고 안주만 먹었는데. 안주는 네가 제일 많이 먹지 않았냐. 그렇지. 지들 술 먹을 때 난 안주 먹어야 되니까. 양고기 먹어봤냐? 아니. 가재. 마치 지들이 사줄 것처럼 하고 간다. 돈 낼 때 되니까 다 딴짓하고 핸드폰하고 딴짓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성질 부탄 내가 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 가진 사람이, 땅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야. 이걸 줄여준다고 하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따가 대동법 할 거 아니야.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몇 년이 걸려? 100년이 걸려. 왜 100년이 걸리겠어?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때요? 반대하는 놈들이 있는 거고, 그 반대하는 놈들이 파워가 막강했기 때문에 이게 100년이 걸린 거야. 근데 이건 봐봐. 땅 가진 놈들이 누구야? 지주들이지. 양반들이지. 지네 세금 줄여준다고 하니까 어때요?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겠지. 반대할 일이 있겠니? 전하는 성군이시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슈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일반 백성들한테, 일반 농민들이 어때? 혜택도 돌아가지 않아, 제대로. 오히려 운반비, 보관비 뭐 이런 게 창고세, 뭐 쥐 파먹는 병 이런 거 부가세가 더 들었기 때문에 그 부가세를 원래는 지주가 내야 되는데 사실은 누구한테 떠넘겨? 소작농이 떠넘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농민들한테 부담이 줄여준 게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올 영정법 시험 문제 내는 사람 별로 없지.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보면 영준법은 가장 적게 나와. 뭐가 제일 많이 나와? 대동법이지 뭐. 모르면 대동법이야. 대동법만 내기가 너무 그러면 시험 문제 자꾸 내야 되니까 뭐 내는 거야? 균형법 내는 거거든. 좀 이따 보기로. 다음 파트에 그거보다 토사물은 뭐야? 현물로 내는 거야. 현물 납부하는 거였어. 어떻게? 집집마다. 문제가 뭘 것 같아? 소희 동네는 특산물이 뭐 있어요? 어? 그게 뭐예요? 생선. 아, 박대. 아우, 맛있어요. 아, 맛있습니다. 예. 그거 찜해서 먹는 거 아닌가요? 예. 아, 갑자기 또 배고파지네. 소영, 니네 동네 특산물 뭐 있어요? 평택에 무슨 특산물이 있겠어? 쌀, 사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과수원 많이 있어요. 평택에.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 내가 평택에 과수원이 많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우리 동네 피난을 왔어요. 북한 아니고요. 같은 경상도에서 같은 경상도로 온 거야. 어촌에서 농촌으로 왔는데 정말 가난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는 뭔 줄 알아? 자식이 8남매나 태어났다는 거야. 가난한 집안에 자식은 많고 하니까 농사만 지어먹고는 절대로 이제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봄, 여름, 가을은 농사를 지으니까 먹고는 사는데 문제는 겨울이잖아.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슨 기술을 배웠냐면 겨울에 전지라고 해. 가지치기 하는 기술이 있어. 과일나무 같은 데 어떻게 해야 돼?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다음에 열매가 잘 낸다고. 근데 그 한겨울에 생각해봐. 그 나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게 정말 하루 종일 밖에서 해야 된다고 손발이 꼭 우리 밖에 10분만 나갔으면 추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이게 또 기술이 필요해. 아무거나 자르면 안 되잖아. 이 기술을 배우신 거야. 그래서 겨울만 되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걸 했는데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으면 가끔 평택에서 오래 계시다는 거야. 내 고향이 경주야. 경주에도 평택은 엄청 멀잖아.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서 우리 8남매를 키워내신 거야.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는 날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야. 전화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저녁을 하실 때 꼭 밥 한 공기를 따로 떠서 아랫목에 항상 이렇게 묻어두셨어. 그때 전기밥솥도 없었단 말이야. 밥솥에 이불을 이렇게 묻어주신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오시면 밥이 있으니까 그냥 찌개 같은 것만 금방 끓여가지고 이제 아버지 밥을 드려야 되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 그래서 평택은 사과나 과수원 이런 게 많다는 걸 제가 그것 때문에 알아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알아요. 자, 제 고향 경주입니다. 특산물이 뭐 있습니까? 경주빵 죽을래요? 그거 만들어진 지 100년도 안 됐거든요. 황남빵이야. 그리고 고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불국사, 석굴암 아닌가. 정말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는. 특산물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명태 같은 생선을 보라고. 명태가 원래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혔잖아. 지금 우리나라 동해 명태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어때 이게 한류 어종인데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바닷물이 점점 따뜻해지잖아. 다 어딜 가서 러시아 쪽으로 다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명태가 안 잡히는데 옛날에 어떤 명태가 잡혔다니까 또 여러분 이제 대게 있잖아. 대게가 크다고 대게가 아닌 거 알지? 다리가 대나무 같다 그래서 대게잖아. 대게. 무슨 대게가 제일 유명해? 영덕 대게가 제일 유명하지. 근데 있잖아. 영덕 가봐 대게가 잡히나 안 잡히나? 안 잡혀요. 얘도 지금 쭉 올라와서 어디 가서 잡혀? 울진 이런 데 잡힌다고. 근데 울진 대게 그럼 안 팔리잖아. 다 무슨 대게라 그래, 팔 때다. 마트에 가면 다 영덕대게 이러고 팔잖아. 그러면,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대게 요만한 것도 3만원, 좀만 커도 5만원 막 이래.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5만원 있으면 삼겹살에 배 터지게 먹지. 왜 그걸 먹고 있나 모르겠어. 어쨌거나. 그러면 이게 특산물이라는 게, 현물이라는 게 그렇잖아. 옛날에는 여기서 났지만 어때? 이제 기후변화되면 안 날 수도 있잖아,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사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날에 우리 동네 났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는 안 나고 다른 동네 난다니까. 그래서 사료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사다새의 알이라는 거야. 옛날에는 전라도에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대. 근데 지금 전라도에 안 난대. 그걸 어디까지 가서 사와야 돼? 평안도까지 가서 사와야 된다고 우리 사료에 나와. 공란 문제 할 때 가장 잘 나오는 대표적인 사료가 이 사료야. 전라도에서 사다새를 바쳐야 되는데 사다새가 뭔지도 모르겠어. 바쳐야 되는데 옛날에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른다고 사료에 나와 있어. 근데 지금 안 나는 건 확실하대. 근데 이게 무슨 충청도만 해도 가깝잖아. 안 돼. 경기도도 아니야. 황해도도 아니고 어디까지 사야 돼? 평안도까지 가서 사와야 된다고. 옛날에 KTX가 없잖아. 장난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뭐 한다고요? 걷어간다는 거.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생산되는 걸 걷어도
현물이니까 걷기도 쉽지 않고 보관돼야 되고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생산 안 되는 걸 자 살려면 자 내 고향 경주야. 그렇다 특산물이 없다고 해서 안 거둘 수는 없잖아. 어떻게 세금을 내고 안 내고 말이 안 되잖아. 공평하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굴비 이렇게 딱 써버리면 우리 집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우리 아버지 뭐 사러 가야 돼? 굴비 사러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영광 가야 돼. 아버지가 농사 안 짓고 굴비 사러 거기 갔다 왔다? 걸어갔다 오면 한 2달이 걸릴 텐데. 농사는 누가 짓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나는 농사도 못 짓고 나는 강의해야지. 어쨌거나. 그럼 어떻게 한다? 농사철에 농사해야 될 우리 아버지가 굴비 사러 갔다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 그 동네에서 파워 있고 힘 있는 형리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중앙의 훈구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농민들에게 야 쉬어. 내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 농민들 농사 짓게 하고 자기가 가서 영광 가서 우리 마을에 할당경이 아닌 굴비를 사서 서울에 택배를 보내는 거야. 한 1,000만 원어치 사서 보냈다 치자. 그리고 우리 마을로 돌아와. 이거 집집마다 뭐 할까 이제? 봉투 하겠지. 돈을 걷겠지. 내가 1,000만 원어치 사서 냈다고 1,000만 원을 걷는 사람은 부처님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 예수님 부처님 성인들이야. 절대 그런 짓 안 해. 내가 힘들게 갔다 왔다 했잖아. 내 돈을 먼저 썼잖아. 어떡할까요? 최소 5배에서 10배.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야. 정말 나쁜 새끼들은 100배까지 걷었어. 자,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하고 얼마를 걷어? 10억을 걷어. 자, 재영이 형. 공무원 할 게 아니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걸 뭐라고요? 대신 납부하는 거 뭐라고요? 대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로 떼돈 버는 거야. 그래서 뭐 김대리의 10억 벌기 노하우 뭐 이거 책을 써서 대박 나는 거야. 문제는 뭐야? 이게 소문이 나겠지. 소문이 나면 이게 새로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부를 창출하는 아이템이 되는 거야. 신성장 아이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대구에서 사고 안 난다. 경산 쪽으로 다 간지 오래됐어. 하지만 옛날 대구에는 사고가 많았잖아. 그러면 사과를 토산물 읽고 백성들이 갖다 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이 소문을 들은 담당자가 어떻게 할까요? 농민들이 사고 갖다 내면 벤치야. 현물이기 때문에 벤치 넣기가 너무 좋아. 일단 못생겼네. 완벽한 사과를 가져와. 뭐라고 한 줄 알아? 먹어보고. 에이 이건 무냐 사과냐. 물 마신걸? 임금 이걸 드시겠니 새끼야.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한다? 벤치 넣으면 끝이야. 이걸 전문용어로 점퇴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을에 할당된 사과를 어떻게 한다? 지가 장만해서 서울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농민들한테 뭐 하는 거야? 봉투 또 1,000만 원 투자하고 10억 땡기는 거야. 물론 걔가 다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이런 어마어마한 이권인데 훈구가 돈 냄새 맡는 귀신들인데 가만히 있겠냐고. 정치적 배경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훈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짓을 한다고. 이제 뭐야? 이제는 농민들이 정상적으로 공납 내는 걸 뭐 한다? 방해하는 지경이 이르렀지. 뭐라고 할까? 정상적인 공납마저도 방해한다. 16세기 가장 큰 농민들의 부담 뭐라고? 방납의 폐단. 이게 몇 세기 나타난다고요? 16세기 방납의 폐단이 심각하게 나타난 거야. 이게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걸 가장 먼저 이걸 지적하신 분이 누구야? 외워야 돼.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이름이 정말 기묘하신 분. 그건 무슨 사화에서 희생된, 기묘 사화에서 희생되신 분 누구야? 조광조. 방납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뭐로 걷자? 쌀로 걷으면 되지 않냐? 아니 특산물이 안 나는데 그 동네 왜 특산물을 걷냐? 우리는 모든 지역에 농사는 되니까 뭐로 걷자? 쌀로 걷잖아. 공납 대신 쌀로 걷자. 줄이면 뭐야? 수미법이고. 풀네임하면 공납 대신이니까 대공 수미법. 됐어요? 누구부터 정했다? 조광조.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은 서리 망국론이라는 상소문에서 또 뭐야? 수미법 주장. 공납의 폐단을 아주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주장하죠? 율곡 이해 선생님이 수미법 주장하고. 그리고 서해 유성룡도 뭐라고요? 수미법 주장합니다. 임진왜란 중에 잠깐 시행되기도 했어요. 또 하나, 일부 황해도 지역의 지방관들은요, 실제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쌀을 걷는 거예요. 쌀을 걷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 납부하는 이런 일을 하기도 했어요. 일부 지역, 황해도 지역에서. 근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무슨 법의 실시로 나오는 거야? 대동법의 실시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임금 때라고요? 광해군 때. 요건 이제 차차 다음 시간에 수치체제 개편할 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고 뭐가 있다고요? 군,
여기 있습니다. 요역은요, 그 유명한 8결출 일부제입니다. 토지 8결마다 외워야 돼요. 1결 아니야. 오답으로 1결마다 낼 수 있어. 뭐 8결마다 몇 명? 한 명을 징발하고. 그리고 그 징발된 사람도 1년에 며칠 이내로 6일 이내만 성을 싼다든가 도로를 만든다. 이걸 요역. 요역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일만 징발하진 않았겠지. 생각해봐. 성을 쌓거나 하면 이게 형 군대에서 노가다 해봤어요? 벽돌 쌓기 이런 거 해봤어요? 이게 며칠 만에 이게 기술이 숙련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막 모래 날르고 막 석회 비비고 이런 것만 하지만 고수들은 가만히 앉아서 뭐야? 벽돌 쌓고 있지. 근데요, 이게 우리가 쌓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있잖아.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쫙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러면 곧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가 있는 애들 어떻게 해요? 6일만 일시키고 어때요? 다시 신빙으로, 뉴비로 시키고 이거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1년에 6일 이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징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8결마다 한 명씩 징발한다. 외워야 됩니다. 성종 때 이걸 8결출 일부제라고 합니다. 1년에 6일 이내. 진짜 중요한 건 군역이죠. 자, 기억나요? 군역은 우리 한번 했는데 양인이면 개나 수나 병에게 의무가 있단 말이야. 양인, 개병제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3명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명은 뭐야? 정식 군대 가는 건 뭐야? 정군이고. 두 사람 뭐야? 비용을 표하는 뭐야? 보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원래였어. 근데 세조 때는 어떻게 한다? 보법이라는 거야. 이걸 고정하는 거야. 군대 가는 사람은 계속 군대 가는 거고 보인들은 계속 비용 부담해 주는 거야. 그게 세조 때 뭐라고요? 보법이에요. 세조 때, 세조야. 세조 때 보법을 시행했어. 네, 세조 보법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16에서 60대 성인 남자를 전부 다 뭐라고요? 3명을 한 팀을 묶어가지고 군역 대상자와 보인, 정군과 보인으로 고정을 해놨지. 그래서 전부 다 뭐야? 군역 대상자는 다 됐는데 뭐 할 사람이 점점 부족해요? 요역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야. 군역 대상자로만 파악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요역 대상자 부족하니까 군인들 어떻게 할까요? 요새 군인들, 우리 형들 군대 가서 알지만 군대 가서 군사훈련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는 경우도 많아. 노가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가서요. 우리 때가 뭐 했냐면 신막사를 지을 때야. 구막사가 아닌 신막사. 요새 군인들이 먹고 자는 막사는 거의 다 우리가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2등병, 1병 때는 군복 입고 있는 시간보다 작업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1년 내내 우리 집, 군인은요, 우리가 살 집을 우리가 지어요. 그게 대한민국 군인이야. 왜냐하면 다양한 직업군이 오잖아. 아까 건축하던 노가다 뛰고 온 형들이 있었어. 그럼 그 형들은 정말 잘 쌓아요. 벽돌을 정말 잘 쌓고 우리는 연락 갔다 나르면 그 형 쫙 쌓고 심지어 또 뭐 미장 기술자도 있었어요. 미장이 뭔지 알아요? 벽에 요거 깨끗하게 이렇게 마감하는 거잖아. 우리가 해봐요. 이게 올리면 툭툭툭 다 떨어져요. 근데 그 기술자 가면 쫙쫙 붙거든요. 페인트 기술자도 있었어요. 다 하는 거죠. 군대가 그래서 좋은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사격훈련 이런 거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노가다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더라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는 분명히 국가를 지키러 왔는데 나는 그냥 노가다로 온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리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어때요? 요역하다 보면 어때요? 성을 쌓는다는 게 무거운 돌 같은 거 이렇게 쌓아서 해야 되잖아. 이거 잘못하면 어때요? 굴러 떨어지면 어때요? 죽을 수도 있고 장애인 될 수도 있지. 자, 형 군대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죠. 얘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좀 부잣집이라든가 니네 집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원빈이야. 우리 아들이 원빈이야. 시크릿 가든에 나는 원빈이야. 원빈 엄마 봤지? 아, 원빈 미안해. 현빈 미안해. 현빈 엄마 봤지? 그 박분홍 여사인가? 자, 너무 오래된 드라마인가? 아들 군대 보내기 싫을 거 아니야. 얼마면 돼 멀리지 않겠니?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게 이게 뭐라고요? 대립 현상이. 오해하지 마. 많은 책에서 대립제라고 나와. 대립제라고 나와 무슨 제도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관용적으로 쓰는 거지만 이건 현상이야.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야.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거야. 이게 이제 일부 연예인부터 시작하고 강남 부유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산이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 태용이 형 너 같으면 군대 갔다 왔는데 돈 몇 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군대를 가라 그러면 가겠냐고 안 가겠냐고. 그 새끼 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일까? 상태가 안 좋은 동네 바보 형 뭐 이런 애들이. 동네 시골에 동네가 가면 상태 안 좋은 분들 있잖아. 우리 말에도 있었거든. 그 형은 되게 머리가 좋았는데 어릴 때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후유증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신 분도 있었고 한 분 더 있었어. 그분은 진짜 이름이 두호라는 분.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든.
근데 동네 친구들 다 동네 7살, 8살 애들이야. 본명은 두호인데 애들이 본명을 안 불러. 야, 두부야, 막 이러고. 친구들이랑 너무 친하게 놀라고. 동네 굳은 일은 다 하시고. 놀라운 거 그분 결혼도 하셨는데 그 부인은 있잖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동네 애기들이 다 자기 남편한테 이름 부르고 막 이러고 막 친구처럼 지내고 다니니까. 어쨌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 돈 벌기가, 경제활동하기가 쉽지 않잖아. 어떡할까? 돈 몇 푼 준다 그러면 어때요? 대신 군대를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때쯤 되면 조선의 군대가 어떻게 될까 이제. 네가 얘를 훈련시켜야 되는 지방관이야. 군인들이 다 모였는데 자, 바보 형들 1, 2, 3 쫙 모였어. 자, 수류탄 투척하겠습니다. 수류탄 들고 던지는데 다 우리 편한테 다 던진. 적보다 우리 내부의 적이 더 무섭지 않니? 이런 형들 잔뜩 오는 거야. 뭐 바바리면 이런 형들 오는 거야. 생각해봐.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 전기는 큰 전쟁이 없지. 임진왜란 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이건 지방관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야. 군대 오는 걸 막아버린 거야. 대신 뭐나 갖다 바쳐. 군포나 갖다 바쳐. 이게 뭐라고? 방군수포. 이것도 현상이야. 방군수포 재료 가지면 이것도 불법이야. 이건 민간이 저지르는 불법이고 이건 지방관들이 저지르는 불법이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대립가가 점점 높아지고 하니까 농민들이 부담이 어때요? 커지겠지. 그래서 중종 때 아예 이걸 만드는 거야. 중종이야. 중종 반정 1506년이지. 1541년이야. 중종 때 군인의 호적을 만들고 아예 군포를 걷자. 이게 뭐야? 군적수포제. 군인의 호적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야? 16세기잖아. 기억나니? 양인 개병자 할 때 내가 했어. 15세기는 양반이 뭐라고요? 문반, 무반. 현직 관리를 말하는 거고 16세기 넘어가 뭐야? 사족이라고 해서 그의 가족까지 다 뭐야? 양반.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 제외되는 거야? 양반은 뭐라고요? 제외가 되는 거야. 군인의 호적을 만들 양반은 제외되고 군포를 걷는 거야. 1년에 몇 필? 2필 또는 3필 걷었다고. 근데 농민들만 내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어때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이 세상에 임진왜란 50년 전에 이걸로 바뀐 거야. 임진왜란 50년 전에 이걸로 바뀌니까 전쟁 막상 났는데 군인은 별로 없고 창고에 군포만 가득 쌓이는 거지. 그럼 어때? 군포야 나가 싸우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양반들이 빠져나가면서 양반들 것까지 농민들이 내야 되니까 이웃에게 징수한다. 인징, 친척에게 징수한다. 뭐야? 족징, 황구 첨정이니 백골징포 이런 문제점이 막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양역 변통론이라는 게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걸 영조라는 형님이 무슨 법으로 나오는 거야? 균형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못 됩니다. 그건 조선 후기에 가서 할게요. 넌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 가세요. 414쪽. 수치제도의 구분,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조선정제수치제도, 전세, 공납, 역 다 말씀드렸죠? 부가 기준이 중요합니다. 수치 물품 다 말씀드렸고요. 자, 중요한 거 별표하세요. 부가를 위한 장부입니다. 자, 전세를 부과하려면 얼마나 농사 짓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토지 대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양안이라고 합니다. 외우세요. 토지 측량한다. 뭐라고 하죠? 생각해봐. 토지 측량. 측량한다고 무엇을? 그럼 뭐야? 량전이지. 북한 같은 뭐야? 량전사 이렇게 말하겠지. 우린 두은 법칙이 있잖아. 뭐라고? 양전이라고 말한 거야. 양전을 통해 가지고 만든 문서 뭐라고요? 이걸 양안이라고 합니다. 양안은 원래 원칙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만든다? 20년마다 한 번씩 양안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되게 어려워서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공납이라든가 역은 뭐야? 호적, 호구대장. 호적은 3년마다고요. 군적은 호적을 바탕으로 6년마다 합니다. 다시 호적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 3년마다 작성하는 거고요. 군적은 호적을 바탕으로 6년마다 한 번씩 작성합니다. 자, 자세히 보기 양안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양전사업 나와 있습니다. 밑에 사료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적 봅니다. 호적 중요합니다. 몇 년 중요한 거? 3년.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새로 만들어 호조라와 한성부 그리고 해당 도 제고향 같으면 경상도 그리고 해당 고을 해당 고을이 뭐겠어? 부, 목, 군, 현을 말하는 거야. 자, 호적을 올린 자는 호구 등본을 작성하여 나눠주는데 호구 단자는 주소, 직책, 이름, 나이 그리고 본관 그리고 사조 처의 나이, 본관 그리고 함께 사는 자녀 이름과 나이를 기록한다. 노비와 고공들의 이름과 나이 등도 기록하는데 여기서 사조 봐봐. 사조는 누구라고요? 부 아빠지. 할아버지 뭐야? 조부. 그리고 뭐라고요? 증조부. 그 다음에 고조부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 외조부. 부, 조, 증조, 외조. 부, 앞에서 한번 나왔어. 조,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누구라고요? 외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 자, 이게 뭐라고요? 호적입니다. 자, 조세 전세입니다. 원칙,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원칙이나 지주들이 소장내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강요하기도 당연하죠. 자, 조선조 과정법입니다. 공전 사전을 막론하고 소항이 한 10분의 1, 30도. 공전은 뭐라고? 공전은 국가가 걷는 거잖아. 기억나? 경기도 이외의 땅은 10분의 1을 국가가 건다 그랬잖아. 사전은 뭐라고? 관리가 걷는 거지. 경기도 땅은 10분의 1을 관리가 걷는 거라 했잖아. 30도를 징수한다. 1개월의 최대 생산량 300도를 정하고 세율을 정한다. 뭐라고? 답험, 손실법. 답사하고 손실된 만큼을 줄여주는 거야. 답품 손실법은 1390년 고양호 3년 과정법 실시부터 1444년 세종 때 26년까지 공법이 제정될 때까지 시행하던 세율 규정법이야. 관리나 토지 주인이 직접 농사가 잘 되지 못한 상황을 조사하여 관리나 토지 주인이 직접 농사가 잘 되지 못한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면 손실에 따라서 일정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문제점은 자, 답품 손실법은 자, 실제 운영에 있어서 실무 담당 관리 얘기했잖아. 공전 같은 경우는 담당 관리가 답험하겠지. 또 하나 전주 수조권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현직 관리가 10분의 1을 조사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횡포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세종은 뭐한다? 공법을 하는 겁니다. 시행 목적 농업 생산력이 발전에 상응하고 객관적 기준에서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론 수렴 얘기했잖아요. 1430년 약 17에서 18만 여론 수렴을 해서 제도에서 논의하죠. 17만 2천 명. 따라서 그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눠 세율을 달리하는 안을 실시했지만 결함이 많아. 반발이 심해. 그래서 1443년에 전제상정소 외워야 돼. 설치하고 전분 6등 연분 9등법을 말하여 1결당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그래서 시행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지주 전호제 확산 농민들은 소작임을 전락했고 조세가 아닌 지대로 생산량의 절반 낸다 그랬어. 자세히 보기 세종의 공법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공법도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세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한 거 아니에요, 공법이? 세종 그렇게 무모한 사람 아니야? 무슨 이명박처럼 막 4대 강에 막 이걸 한 번에 다 하고 그러지 않아. 모든 제도라는 건 차츰차츰 시행해보면서 어떻게 하나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법이 전국으로 확산된 건 성종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오른쪽 날개 내가 정리해 놓은 거야. 오른쪽 날개 공법에서 밑에서 쭉쭉 가면 성종 때 성종 제위 기간에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공법. 틀린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종 때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 뭐라고요? 성종 때였습니다. 공법도.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요. 꼭 다음 페이지. 전분 6등, 연분 9등. 자, 이거 뭐라고 해서 수등 이척법과 뭐라고 했어? 이적 동세 충분히 말씀드렸죠? 자, 요거 말고 이제 해야 될 거. 조세 운반 봅니다. 조세 운반, 쌀, 콩 등을 뭘로 납부한다? 현물로 납부했다. 조세 납부는 쌀, 콩 등을 현물로 납부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 조운 그랬어요. 조운은 뭐라고? 지방 창고를 뭐라고? 조창. 잘했어. 서울 창고를 뭐? 경창. 자, 지방 창고 조창으로 옮길 때는 배로 옮길 수도 있고 가까운 거리를 뭐야? 육지로 옮길 수도 있어요. 수레로. 근데 서울에 있는 경창으로 옮길 때는 무조건 뭐야? 배로 옮기지. 이걸 뭐라고? 조운이라고 한다 했어. 조운은 언제부터 시작했어? 고려. 고려 때도 조창이 있고 경창이 있는 겁니다. 신라 때는 조운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육지로 옮겼을 거야.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조창, 경창 정확하게 조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다고요? 고려입니다. 고려는 조창이 13개쯤 있었거든요.
조선이 이제 9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시면 자, 조은 봅니다. 의미, 지방에서 현물로 징수된 세곡을 세금으로 내는 곡식 세곡을 서울로 운송해서 소합하는 제도입니다. 호조가 관할하고 당연히 돈 관리니까 조창과 경창인데 각 지방의 조세를 조창이 모았다가 조은을 위해서 서울의 마포와 용산으로 운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으로 끝나는 지명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풍저창이라든가 광흥창이라든가. 왜 지하철 6호선인가요? 광흥창역 있지 않습니까? 아, 서울 사람들 아니야. 창으로 끝나는 건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창고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창전동 마찬가지고 창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조은로,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는 바닷길이야. 밑에 지도에 있어. 강원도는 한강이야. 강원도는 이제 북한강이고요. 경상도는 뭐야? 낙동강, 그리고 뭐야? 남한강 이용합니다. 익류도 있죠. 평안도와 함경도는 군사비나 사신 접대비를 충당하는데 요거 학생들이 잘 틀려. 뭘 틀린 줄 알아? 익류 지역에서 조세 징수를 하지 않았다. OX야. 야, 아니 조선인데 같은 조선인데 조세 징수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세금은 걷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조세는 징수하는데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아서 왜 그럴까? 현지에서 쓸 비용이 너무 많은 거야. 왜 하필 평안도와 함경도일까? 첫 번째 함경도 맨날 여진족하고 싸워야 되잖아. 무슨 비가 많이 들겠어? 군사비가 많이 들지. 평안도도 군사비도 드는데 평안도는 군사비보다 더 드는 게 있어. 뭘까? 사신접대비야. 중국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중국 사신들이요, 압록강을 딱 넘어서 오잖아요. 서울까지 몇 킬로인 줄 알아요? 400킬로가 넘어요. 400킬로면 우리 그 해병대 나온 오빠들 보면 하루에 한 100킬로 걸으면 되잖아. 그럼 한 4, 5일이면 올 것 같잖아. 중국 사신이 미쳤니? 중국 사신이 걷는 거리를 따져보면 하루에 10킬로에서 12킬로예요. 하루에 10킬로에서 12킬로밖에 안 걸어.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걸으면 어때? 한 2시간, 3시간 산책하면 되거든? 얘는 하루 종일 그거밖에 안 걸어. 왜? 힘들게 가기 싫은 거야. 그럼 뭐 할까? 먹고 자면서 가야 돼. 근데 중국 사신이 왔는데 밤에 유튜브 보시면서 혼자 보내세요. 이거 말이 되니? 어떻게 해야 돼? 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접대하는데 어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오빠 막 이러면 어떡할까? 전쟁이야. 배야, 이것들이 우리 황제국을 우습게 본 아이다. 이거 전쟁이야. 가서 뭐 김밥 천국 데려가면 그것도 전쟁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대한 열과성을 다해서 잔치 베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조그만 큰 동네 가면 큰 잔치 베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얘기했잖아. 어느 동네 기생이 제일 예쁠까? 평안도 기생이 제일 예쁜 거야. 그래서 생긴 말이 아무리 좋은 관직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라고 할 때 평양감사인 거야. 그러니까 전라감사나 경상감사가 더 좋을 것 같잖아. 근데 속담에 그런 말 없고 뭐라 그래?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게 뭐야? 평양감사야. 왠지 알겠지? 이유 두 가지 알겠지? 첫 번째 뭐가 많아? 익류지역이니까 세금은 걷었는데 서울로 안 보내는 거야. 그럼 뭐야? 자기가 쓸 수 있는 판공비가 많아지는 거랑 마찬가지지. 함경도는 호랑이나 많지 사람이 별로 안 살고 농사가 잘 안 되니까 함경도보다 뭐야? 평안도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중국 사신으로 접대를 해야 되지. 그럼 누가 많아야 돼? 이쁜 전국 에이스 기생들이 평안도에 제일 많아야 되겠지. 근데 중국 사신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까 평상시에 어때? 체중관리, 뭐 손톱관리 이건 누가 해주는 거야? 지방관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어때요? 행복한 직업 아니니? 판공비가 많고 맨날 이쁜 기생들과 함께 같이 놀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한 직업이야. 그래서 뭐야? 평양감사가 최고의 부러운 직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신접대비와 군사비가 많이 드는데 세금을 걷어서 서울로 옮겼다가 다시 내려받는 건 너무 미친 짓 아니니? 운반비가 더 들 거 아니야.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사신접대비와 군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고려시대는 요거하고 해당되는 게 뭘까? 양계지. 고려시대 양계도 마찬가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군사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해하시고 또 이제 지도 보면 제주도도 나와 있는데 이때 말하는 제주도는 도가 아니야. 조선은 8도지. 제주도까지 하면 9도냐? 그럼 울릉도 독도까지 하면 10도, 11도냐?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때 말하는 제주도는 독립적인 도 단위가 아니잖아. 제주도에는 관찰사가 파견되니? 아니라고. 제주도는 전라도 목사가, 제주 목사가 파견된다고. 그럼 전라도의 한 섬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옮기지 않는 건 맞아. 도서지역은 뭘 옮길 게 뭐 있다고 옮기겠니? 옮기지 않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익류지역으로 보긴 하지만 사실은 진짜 익류지역은 뭐라고요?
함경도하고 평안도가 진짜 익류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유수부 이런 데도 익류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군사적 요충지잖아. 유수부가 뭐가 있어요? 개성이지 개성. 고려의 수도였잖아. 여기 조선 전기부터 있었고 그 다음 뭐라고요? 강화라든가 광주라든가 어디? 수원. 그지? 강화도는 뭐야? 인조 때 정묘랑 병자호랑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강화도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주하고 수원은 누구야? 정조 때. 이제 유수부가 완성되지.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도 자체 조달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익류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워두시면 돼요. 지도 잘 보시고요. 지도 한번 봐두세요. 예. 그 다음에 왼쪽에 경차에 먼저 설명했죠. 공납부입니다. 현물세, 가오세입니다. 이 공납이요. 전체 국가 수입이 한 60%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징수하고 9년에 따라 품목과 액수를 할당하고 호구단위 뭐라고요? 호구단위입니다. 각지의 특산물 집집마다 부과합니다. 뭐라고요? 집집마다. 전세보다 큰 부담이야. 60%야. 상공은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걸 뭐라고요? 상공이고요. 별공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납부하는 걸 뭐라고? 별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진상은 뭐냐면 각도 관찰사나 병사, 수사가 왕실에 지방 특산물을 상납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9년에 배당돼서 민호에서 징수함으로 농민의 부담은 컸어요. 나중에 잘 들으세요. 나중에 대동법으로 바뀌는 건 뭐가 바뀝니까? 상공이 대동법으로 바뀝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별공과 진상은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런 말이 뒤에 나올 겁니다. 그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 자, 문제점. 곡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생산지의 변화를 해서 납부 기준에 맞는 물질과 품질과 수량을 맞추기 어려우면 그걸 다른 것을 구입하다. 이게 뭐야? 대납이죠. 공납의 물량, 박납이다. 대납이 이제 더 변질돼서 공납에서 중앙관청의 서리들이나 경절이, 시전사인들이 공물을 대신 내고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박납의 폐단을 나타나는데 박납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도 커졌죠. 백세의 부담이 가중되고 유황농민이 급증하자 인징, 족징도 생깁니다. 조광조는 박납의 폐단을 시정할 걸 주장하죠. 옆에 써놔. 무슨 법? 구체적으로 쌀로 걷자는 무슨 법을 주장했다? 수미법. 조광조도 수미법 주장했습니다. 조식은 서리 만국론이라는 상소문에서 박납의 폐단 등 부세추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주장했고 수미법, 농촌쌀 안지기 위해서 공납의 폐단을 개량한 시도는 있었는데 곡물을 현무 대신 쌀로 거두는 수령도 나타났고 어느 지역에서 황해도. 이의와 유송용 등은 곡물을 쌀로 거두는 뭐야? 수미법을 본격적으로 주장합니다. 수미법은 누구도 주장했다고요? 조광조도. 누구? 이의와 유송용. 뭐라고요? 수미법. 공납의 물란 쭉 나와있죠. 첫 번째 사료, 두 번째 사료 읽어보고 세 번째 봐봐. 김개가 아래기를. 사람 이름이 개가 뭐야. 신이 지난번 전라도에 있을 때 들은 바로는 사다새 알을 약으로 사용함으로 전라도 바닷가 칠에서 번갈아 진상하였다 했습니다. 당초 생산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생산되지 않습니다. 비록 1년에 진상이 3마리 지나죠. 집안에 산물이 아니면 가격이 매우 진상을 채로 백성들 값 징수하여 평안도 산지에 가서 사옵니다. 서울상인이 가지고 있으면 먼저 바치고 고래 값.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이게 뭐라고요? 공납의 패다. 오른쪽에 공납 나있고 이의 수미법. 해주의 곡물법 보면 토지 1결당 쌀 한 마리를 징수하고 관청은 스스로 물품 마련해 배설에 바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쌀을 낼 줄만 알지 다른 패다가 거의 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백성을 구하는 참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법을 사방을 넓혀야 한다면 박람회 패다 머지않아 저절게. 그러니까 이미 쌀로 걷어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동네가 있었다는 얘기야. 어디야? 황해도 이런 지역에서. 그래서 율곡이로 뭐라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무슨 법? 수미법. 다시 수미법 누구 주장이고 조광조. 누구야? 율곡이. 그리고 누구라고요? 유성룡. 됐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인두세입니다. 부가세 16세 이상의 정남에게는 군역과 요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군역, 정군, 일정 기간 군사 복무를 위해서 교대를 근무하는데요. 번상제에서 순환 근무하죠. 보인, 정군이 등에 필요한 보용부도. 이게 정군과 보인을 해서 면제. 자, 외워. 양반과 서리 그리고 향리는 관청 근무. 군역에서 면제되었고 성균관 향교의 학교 교생. 학교의 학생 뭐야? 교생. 역시 국외의 종사를 예비계층으로 간주되어 면제. 얘기했잖아. 현직 관료와 예비 관료 면제. 요역은 초기는 가오를 기준으로 정남의 수를 고려해서 성, 왕릉, 저수지 공사에 동원하다가 자 이거 외우지 말고 성종 때 뭐라고요? 개전법. 그래서 뭐라고? 토지 8결당 1명. 8결출 1부제. 1년에 며칠? 6일이네. 하지만 이미 징발이 많았다. 말씀드렸고요. 군역의 변질. 군역의 요역과 용민의 요역 깊이가 심화되자 군인을 토목공사에 동원하는 일이 잘해졌으며 이는 군역의 깊이. 그래서 대리, 병군수포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중종은 뭐한다? 군적 수포제. 수령이 관할 지역의 장정으로부터 두 필의 군포를 징수하고 중앙의 병조에 올려보내면 이것을 군사력이 필요한 지역에 보내서 군인을 고용하게 하는 거. 이게 군적 수포제. 양반은 군적에서 제외되면 농민의 부담이 커진다. 왼쪽에 요역 나와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여기에 물란 한번 차분 읽어보세요. 이게 다 사료가 뭐로 나온다?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환곡 봅니다. 환곡은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곤궁한 농민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10분의 1 정도 이자를 거두는 게 환곡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지방수령과 형네들이 정한 이자보다 많이 걷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이 나타납니다. 밀란 발생하자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했고 유민 중에 일부는 도적이 되어서 양반과 중앙정부 바치는 물품 빼앗게 되었으며 이들이 도성까지 출현한 사건. 명종 때 황해도 경기도일 때 활동한 누구라고요? 임꺽정입니다. 외우세요. 명종 때는 누구야? 임꺽정이고 연산군 때는 누구라고요? 홍길동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홍길동이. 예, 연산군 때 홍길동이고요. 명종 때는 임꺽정입니다. 밑에 사료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환곡도 읽어보시고요. 자, 질문할게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쭉 보면 봐봐. 과전법 체제하에서 농민들은 무슨 농이 다수였다고요? 자영농. 얼마만 내면 된다? 10분의 1만 내는 자영농이 다수였고 그들은 경작권을 보장받았으며 병작반수가 법적으로 금지됐으니까 참 행복한 짧은 시간을 보낸 거야. 그러다가 뭐가 넘어가면서 직전법에서 이렇게 가면서 훈구, 세조, 훈구 뭐가 점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농장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16세기 넘어가면서 무슨 농이 증가한다? 소작농이 증가하면서 특히 명종 때 뭐 폐지되면서 직전법 폐지되면서 전주정글제가 소멸되고 지주전해제가 더욱더 확산되면서 소작농이 엄청 증가한다는 첫 번째. 그러니까 농민의 부담이 몇 배 증가한다? 기본 5배가 증가하는 거지. 자, 두 번째, 뭐의 폐단 나타난다? 방납의 폐단 나타났지. 세 번째, 뭐라고? 대립현상과 방군 수포 현상의 폐단 나타났지. 3단 콤보야. 4단 콤보. 환곡의 뭐까지? 고리대화까지. 원래는 환곡은 봄에 곡식 빌려줘 가래 돌려받는. 기억나지? 고구려, 고국, 천황 때 무슨 법? 진대법에서 출발한 거야. 그리고 태조왕건은 무슨 창? 흑창.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뭐야? 의창. 했던 건데 이걸 어떻게 한다? 지방관들이 이걸 어떻게 한다? 이자를 막 받아먹는 거지. 그래서 환곡이 뭐라고요? 고리대화까지 하는 거야. 그럼 몇 단 콤보야 이제? 4단 콤보지. 살아 못 살아? 못 살겠지. 이게 몇 세기야? 16세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농민들이 어때요?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임꺽정이다. 임꺽정은 의적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임꺽정은 의적이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당시 권력이 어때요? 나빴잖아. 그러니까 그 권력과 어때요? 맞서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민중들의 편을 들어준 거로 보이지만 걔들이 백성들 편에 들어 싸운 게 아니라 자기 편이 잡혀갔을 때 광군하고 싸운 적은 있지만 백성들 위해서 싸운 적은 없다니까. 임꺽정은 의적이 아니라 그냥 도적대야. 문제는 뭐냐면 이 임꺽정을 의적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 한 말에 벽초 홍명희라는 분이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통해 가지고 이 임꺽정을 의적으로 만들었어.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쉽게 생각해. 현대사로 이명박근혜 때야. 독재 정권이었잖아. 편집해 주세요. 무서운 정권이었잖아. 어때요? 나는 어때요? 싸우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그들과 싸우면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 뭐 할까요? 지지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뜬 사람 있잖아. 그게 누구야? 김어준 아니야. 김어준이 누군지 알죠? 털보라고 하죠. 예. 근데 지금 보면 또 과연 그 사람, 그때는 그 사람이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어때요? 평가가 또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설명하지 말아야겠다. 어쨌거나 임꺽정은요 의적은 아니에요. 의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의적 코스프레 한가위보다 그렇게 의미 부여한 거지. 홍명희가 홍명희는 해방후에 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명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홍명희 후손도 아직도 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점인지 알겠죠. 프로레탈리아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을 뿐 실제로 이렇게 임꺽정을 존경할 인물, 리스펙트할 만한 인물은 아니란 얘기지. 전 참고로 임꺽정 후손입니다. 임꺽정, 임종원 세 글자죠. 두 글자가 똑같잖아. 봐봐. 그럴 리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